이번 시간에는 다시 시작된 로마인의 내전입니다. 내전이 시작된 원인은 카이사르가 파르티아 원정 3일 전에 살해당했기 때문입니다. 브루투스와 10명 정도가 가담을 했다 그러는데요. 이 사건에 의해서 카이사르가 살해됐는데, 카이사르가 원래는 파르티아의 원정을 갈 예정이었어요. 파르티아란 나라는 오늘날의 이란, 페르시아의 하나의 제국이었죠. 그 파르티아를 크라수스가 공격하러 갔다가 한 4만 명이 거의 몰살당한 사건이 있었죠. 그게 9년 전에 칼의 전투였었던 건데, 그때 군단기를 잃어버렸죠. 로마인은 패하고 군단기를 잃어버리는 걸 상당히 큰 모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오겠다라고 하는 의욕을 불태우게 되죠. 카이사르도 크라수스가 빼앗긴 군단기를 되찾겠노라라고 하는, 명예를 회복하겠노라라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군단을 준비를 해가지고 파르테라 갈 예정이었어요. 근데 그 3일 전에 살해가 됐던 거죠. 이렇게 되니까 로마 공화국의 권력의 공백이 생기죠. 공화국이라는 건 원래 여러 인물들이 또는 귀족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만드는 게 공화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마리우스나 술라, 폼페이우스, 카이사르를 거치면서 특정 사람한테 권력이 집중되기 시작했죠. 카이사르에 와가지고는 종신 집정관에 스스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1인 권력이 만들어져 가던 그런 시점인 거예요. 그때 카이사르가 살해되니까 권력이 공백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그 공백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그룹이 만들어지겠죠. 먼저 카이사르 지지파가 있었습니다. 자,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대표적으로 카이사르가 데리고 다녔던 군단병들, 예를 들면 안토니우스와 레피두스를 비롯한 여러 부하들, 또 군대에 있다가 제대했던 그 시민들, 또 여러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그룹이 있었고, 또 카이사르를 살해한 그룹이 있겠죠. 그걸 공화정 지지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비롯한 원로원파들, 원로원에 있는 사람들은 귀족들이잖아요. 그 공화정을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공화정을 지지했기 때문에 카이사르가 살해됐으니까 굉장히 좋다, 우리가 권력을 잡을 차례다 라고 해서 이렇게 두 세력이 들고 일어나서 권력을 잡으려고 애를 썼겠죠. 자, 그렇다면 공화정 지지파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대표적인 공화정파의 인물로는 유명한 키케로예요. 이 사람은 기사 계급 출신의 변호사, 정치가 또는 문인이에요. 키케로가 남긴 여러 책들이 있죠.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와 동시대에 이렇게 활동을 했었죠. 공화파 일종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카이사르가 죽은 이후에 공화정의 인물로서 활동을 하다가 뒤에 안토니우스한테 살해되고요. 이 사람은 고전 라틴어를 발전시킨 공헌으로 인정받는다. 자, 그 전까지 라틴어라는 게 상당히 부족한 언어였어요. 어휘도 부족하고 문화도 빈약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 키케로에 와가지고 이 라틴어가 굉장히 발전을 한 거죠. 키케로가 남긴 명언이 있어요.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모든 실수가 어리석은 것이라 말해선 안 된다. 욕망을 이성에 지배하에 두어라. 용기 있는 자로 살아라. 끝나버리기 전에는 무슨 일이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강렬한 욕망을 버리고 싶거든 그의 어머니인 낭비를 버려라.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을 라틴어로 써가지고 책으로 남겼기 때문에 라틴어가 훨씬 발전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후대에 중세를 거치면서 이 키케로의 서간집, 서한집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많이 가르쳐졌고, 뭐 수도사나 귀족들이 이 키케로의 명언들을 외우고 뭐 그랬던 겁니다. 또 대표적인 공화정의 우상으로 알려진 사람이 카토란 사람이에요. 자, 카토가 두 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카토가 있고 소카토가 있어요. 같은 집안 증조할아버지 데카토가 있었고 소카토라고 불리는 거죠. 카이사르 시대에 카이사르에 대입해가지고 공화정을 수호한 것으로 폼페이우스와 일원이었어요. 또 이 사람이 스토아 철학자이기도 하고 키케로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로마의 지도층은 대부분 스토아 철학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부패가 많이 난 로마 정치 상황에서 완고하고 올곧은 청렴 결백함의 상징적 인물로 중요하고, 이 사람이 의미 있는 것은 폼페이우스와 한 편이었다가 나중에 폼페이우스가 지게 되니까 북아프리카로 피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북아프리카에 카이사르가 쳐들어오니까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공화정이 중요하다, 공화정의 가치를 굉장히 의미 있게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인정받는 인물로 되었고, 이 공화정이라는 것이 중세를 거치면서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특히 마키아벨리가 피렌체 공화정의 인물이잖아요. 이런 시대에 이 공화정을 지지했던 대표 인물로 카토를 우상으로 삼았던 거죠. 후대 베르길루스나 루카누스 같은 작가들, 이런 작가들은 공화정이 로마의 가장 중요한 정치 제도다라고 하면서
이 카토를 영웅시하고 비화했다. 그리고 스스로 자살했다가는 거,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 르네상스 시인 단테도 신곡에서 이 사람을 연옥의 섬을 지키는 수호자로 배치를 해요. 원래 이 로마 사람이라면 지옥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지옥의 첫 번째 있는 그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대체로 로마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이 카토는 연옥에다 배치했다는 거죠. 단테가 이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고, 프랑스 혁명 이후에 공화정이라는 것이 다시 부활을 하거든요. 그때 이 카토란 사람을 공화정의 우상으로서 이 사람이 남긴 어록 같은 것들을 이제 추앙하고 뭐 그런 활동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카이사르파와 공화정파가 대립했을 때 이제 누가 권력을 잡나? 이때 당연히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있겠죠. 카이사르가 워낙 로마에서 입지가 높았고 시민의 지지가 컸기 때문에 과연 카이사르는 누구를 후계자로 지명했을까라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겠죠. 근데 마침 카이사르가 죽기 전에 남겨놓은 유언장이 발견이 됐는데, 유언장을 떠들어 보니까 카이사르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딸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언장에 따라서 후계자가 있을 거다라고 봤더니 조카의 아들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가 있더라. 그러니까 누나의 손자뻘이에요. 그 가이우스를 아들로 삼아서 재산을 물려줘라. 그리고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름까지 제공을 해라라고 유언장에 남겨놨어요. 카이사르는 자기가 이렇게 일찍 죽을 줄 몰랐나 봐요. 그러니까 55세에 죽었으니까 최소한 60세에 넘어서 죽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천천히 후계자를 생각하려고 했었나 봐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찾다 보니까 손자뻘 되는 18살 먹은 이 소년을 후계자로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군단에 넣어가지고 경험을 시키게 했었던 거죠. 결국은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의 후계자로 지명되었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한테 알려졌고요. 그래서 이 유언장이 대외에 천명이 돼가지고 시민, 특히 군단병들은 옥타비아누스를 카이사르의 후계자니까 이 사람을 지도자로 밀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게 된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겨우 18살밖에 안 먹었단 말이죠. 자신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될 걸로 생각을 못 했다가 이런 상황을 맞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상당히 의연하게 대처를 합니다. 당황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해 나가요. 그리고 자신이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름값이 굉장히 무겁다는 걸 느끼게 되고, 군인들의 상당수가 자기를 지지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 군인들을 조직하고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군인들은 왜 이 옥타비아누스 18살밖에 안 먹은 이 사람을 이렇게 따르겠다고 하느냐?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워낙 이름값이 높았고 워낙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카이사르가 이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지정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을 카이사르로 모시고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이게 내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세력을 잡을 만한 사람은 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카이사르와 함께 갈리아하고 폼페이우스 대결에서 큰 공헌을 세웠죠. 늘 카이사르와 함께 다녔던 부하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카이사르가 사망했을 당시에 38세였어요. 그러니까 나이도 적당하고 집정관에 나갈 만한 나이잖아요. 집정관은 보통 40세에 나갈 수 있으니까 지도자가 될 만한 모든 자격을 갖췄던 사람이죠. 경험도 있고 카이사르의 부하였고 이름값도 있고 여러 면에서 실질적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19이 돼가지고 군단병들의 지지는 받고 있었지만 아직 뭔가 정치력이 부족하죠. 그때 안토니우스가 주도해가지고 세 사람이 삼두정치란 걸 성립을 하게 됩니다. 19살에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된 옥타비아누스, 군단병이 지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카이사르와 함께 갈리아 내전에 참가했던 안토니우스, 그리고 또 카이사르 부하였던 레피두스, 그 세 사람이 각자 이 사람은 출생의 원천, 두 사람은 카이사르와 함께 했다고 하는 그런 후광, 이걸 가지고 진짜 삼두 동맹을 결성을 해서 로마의 정치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제1차 삼두 정치는 크라수스, 폼페이우스, 카이사르가 뒤에서 은밀한 공작 같은 걸 세웠다면, 이 2차 삼두 정치에서는 실질적으로 세 명이서 제국을 나눠 가지고 제대로 혼란을 잡고 권력을 잡겠다고 하는 그럴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로원이 900명이었는데 대부분 카이사르의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카이사르라고 하는 인물을 앞세운 안토니우스나 옥타비아누스가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삼두 협약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살생부를 만드는 겁니다. 살생부 누구냐? 바로 카이사르를 살해하게 만든 또는 카이사르를 반대했던 공화파들, 이 사람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300명의 원로원 위원과 2천여 명이 이르는 기사 계급을 살생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들을 처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원로원 위원 130명은 반역의 죄를 물어서 즉결 처형을 하고 2천여 명에 이른 처벌자에게는 재산을 몰수를 하게 됩니다. 2천여 명 처벌에 중요한 건 이 사람들 죽이는 목적도 있지만 재산 몰수도 있습니다. 이 재산을 몰수해서 이 재산을 가지고 군단병들한테 더 많은 급여를 주고 전쟁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고요.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 살생부의 맨 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당시에 키케로가 공화정이라는 정치체를 흐트리려고 하는 카이사르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많이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살해된 다음에 키케로를 없애려고 하는 생각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명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데 이 공화파들이 여전히 힘이 있었죠. 그 공화파들은 주로 동부로 가가지고 군사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카이사를 살해하는데 가담했던 14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카시우스와 브루투스였거든요. 이 두 사람은 그 전에 이미 집정관에 올라서 속주 총독으로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카시우스는 시리아 총독으로 갔었고 브루투스는 마케도니아 총독으로 갔단 말이죠. 총독이면 군단을 이끌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와 시리아 지역에서 군단을 모아가지고 로마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를 맞싸우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서는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각각 군단을 이끌고 마케도니아를 건너갔고 카시우스와 브루투스는 자기네 군단을 모집을 해서 마케도니아 와서 여기 필리피란 곳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싸움을 필리피 해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거두게 되죠. 특히 안토니우스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아직 나이도 어렸고 군사적 재능도 부족했어요. 경험도 없었고 안토니우스는 이미 40살에 이르렀고 군사적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필리피의 해전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삼두가 모여가지고 브린디시 협정을 맺습니다. 세 사람이 로마 가는 땅을 나눠가지고 각자 영역을 다스리고 하는데 레피두스는 아프리카를 세력권을 갖게 되고 옥타비아누스는 이탈리아와 갈리아, 히스파니아 같은 서부 지역을 영역으로 하게 되고 안토니우스는 동방 지역을 세력을 하겠다라고 이제 나누게 됩니다. 이때 브린디시 협정의 중요한 건 서로의 세력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상호 불가침 약속을 하게 되고 이 협정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안토니우스였습니다. 안토니우스가 경험과 실력을 다 갖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안토니우스가 지중해 동방 지역을 이렇게 다 차지하고 있고요. 서방에는 이탈리아와 갈리아 지역에 옥타비아누스가 있고 북아프리카에는 레피두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시칠리아와 사르데니아를 갖고 있었던 섹스투스 폼피우스라고 하는 폼피우스의 아들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이 구도를 안토니우스가 만든 거예요. 동방 지역은 뭐가 좋으냐면 풍요로운 땅에 군사도 많고 자금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알았을 때 여기 파르티아가 있잖아요. 여기가 파르티아잖아요. 파르티아를 크라수스가 패했죠. 그 다음에 카이사르도 원정을 가려다가 못 갔다. 그러니까 안토니우스 입장에서는 이 파르티아를 정벌을 해서 자기가 승리를 거두면 로마 시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헌을 세우겠다는 목적에서 이 동방 지역을 자기가 차지하고 이렇게 3인이 나누게 된 겁니다. 이때 또다시 등장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자,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와 사랑을 나눴고 잠깐 살았죠. 그리고 아들도 낳았어요. 카이사르가 종신 독재관을 취임하자 로마로 건너갑니다. 로마에서 아들과 함께 살았어요. 2, 3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카이사르가 죽으니까 보호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와가지고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동부 지중해에는 거의 로마의 땅인데 남은 건 이집트밖에 없습니다. 지금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언제 망할지 몰라요. 근데 지금 안토니우스가 동방 지역의 패자로서 다시 오게 되니까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바탕 그림이 클레오파트라가
배를 타고 온 안토니우스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 타르수스라고 하는 다소라는 사도 바울이 태어난 그곳에 가가지고 안토니우스를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인 거죠. 안토니우스한테 기대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권력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파라오이긴 해도 여전히 정적들이 많아요. 근데 힘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안토니우스를 활용해가지고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필요했던 거죠. 그럼 안토니우스는 왜 이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가지고 같이 하게 됐냐면, 지금 안토니우스의 최대 과제는 파르티아에 원정하는 거고, 향후에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경쟁자 옥타비아누스와 싸우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시에 지중해 동부에서 돈이 가장 많은 곳은 여전히 이집트였던 거죠.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랑 살긴 했어도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로마인은 로마 시민하고만 결혼할 수 있어요. 외부인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 자체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랑 결혼을 합니다. 물론 로마에서는 공식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랑 결혼했다는 소문이 로마로 건너가니까 별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죠. 그러니까 로마의 민심을 상당히 잃게 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이제 살면서 이 동방 지역에 군사들을 모으고 자금들을 모아가지고 있었죠. 근데 결국은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의 세력으로 합쳐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토니우스는 자신이 훨씬 더 군사적으로 앞서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육군과 해군을 모아서 이탈리아로 공격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또는 마케도니아 쪽에서 병력을 모아서 육군과 해군을 편성해서 이탈리아에 건너가기 직전, 이탈리아 건너다 보이는 아드리아의 근처에 악티움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게 되고, 이를 알게 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군을 모아가지고 여기 악티움만 앞에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운명을 건 악티움 해전입니다. 여기 지도가 있죠? 빨간색은 옥타비아누스 진영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해군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안토니우스도 이쪽에 진영이 있죠. 그리고 자주색 되는 해군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때 옥타비아누스는 경험도 없고 지략도 없었고 전쟁이 잘 못해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어릴 때부터 아그리파라는 기사계급 청년을 옥타비아누스한테 붙여줬어요. 그래서 아그리파가 군사를 늘 담당했던 역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아그리파 지휘하에 두 해군이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근데 한참 싸우고 있는 그 중간에 클레오파트라가 거느리고 있었던 이집트 해군 있죠? 안토니우스가 거느리고 있었던 여러 해군들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있었고, 아그리파와 옥타비아누스가 있었던 여기 자주색으로 있는 해군이 이렇게 맞서 싸우고 있었는데, 가운데 있었던 클레오파트라 이집트 해군이 중앙을 향해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왜 도망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클레오파트라가 이렇게 도망을 치자 안토니우스도 클레오파트를 따라서 도망치게 됩니다. 사실 두 세력이 배가 비슷했거든요. 해볼만 했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클레오파트라가 자신의 함대를 이끌고 도망치는 바람에 이 전쟁은 바로 승패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결국 악티움 해전에서 아그리파와 옥타비아누스가 이끈 로마 해군이 안토니우스의 해군을 이기게 되고, 안토니우스는 결국 이 싸움에서 패하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 악티움에서 도망쳐 와가지고 이집트로 와요. 전설에 의하면 클레오파트라가 독사에 물려서 자살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렇게 해서 클레오파트라는 죽게 되고, 그녀의 죽음으로 300년을 유지하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사라지게 되고요. 뒤따라서 아구스투스가 이집트로 와서 나라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 땅을 황제 직할 속주로 삼죠. 이집트란 땅은 예로부터 식량이 생산 많이 되기로 유명한 곳이어서 로마의 식량을 공급하는 빵 공장이 되게 됩니다. 결국 옥타비아누스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데요. 18살에 카이사르 유언장에서 후계자로 처음에 출발하죠. 그리고 제2차 삼두 정치에서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가 삼두 정치를 이끌어가죠. 그 사이에 옥타비아누스는 계속 실력을 키워가요. 결정적으로 안토니우스와의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클레오파트라와 프톨레마이스 왕조의 종말을 하게 됨으로써 이 로마란 세계는 옥타비아누스의 1인 체제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